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 새 시즌의 첫 번째 전문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갑자기 사람 많은 데 나가서 마이크 잡고 오프닝 멘트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던 연기까지 해야 했던 트레일러 영상이나 혼자서 꽤 뻘쭘하게 해설을 해야 했던 뉴스 해설 영상보다는 오늘은 제게 훨씬 익숙한 포맷이라 좀 편안한데요.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제 옆자리를 지켜주셨던 제 짝꿍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미국 정치 전문가 유혜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 아메리카노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유튜버가 됐어요. 어떠세요? 너무 어색하고요. 네, 사실 뭐 저는 직업이 강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말을 하는 거는 어색하지 않고 팟캐스트 때도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비디오로 하는 건 뭐 줌 수업 같은 걸 많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저희가 좀 트렌드에 느리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사실 2020년에 아메리카노 2020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께서 왜 유튜브 안 하냐라고 하셨는데 그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해보니까 팟캐스트는 정말 그냥 자다 일어나서 녹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비디오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품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 진짜 머릿속에 내용만 정리되어 있으면 팟캐스트는 하자 하면은 바로 하면 됐었는데 마이크만 정말 켜놓고 오늘은 씻고 옷 입고 뭐 다 치우고 뭐 하고 하느라 어쨌든 전문가 인터뷰 시간을 이제 어떻게 꾸려갈지 유혜영 교수님은 이미 트레일러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확정된 전문가 라인업만 놓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혜영 교수님 말고 이제 두 분이 더 계시죠. 뉴욕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의 조경현 교수님은 주로 이제 기술 또 과학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아메리카노에서 해주실 거고요.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님은 그 주로 정신건강이나 뭐 우울증 또는 뭐 자살 또 미국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위주로 풀어주시되 자연히 뭐 한국의 연관해서도 좀 풀어줄 할 얘기가 있으면은 같이 해주시는 식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꾸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저희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메리카노의 품격에 걸맞는 이제 훌륭한 분들을 꾸준히 더 모시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야 좀 이제 유영 교수님도 너무 자주 나오느라고 이제 본인 공부 연구에 지장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유영 교수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뉴스 해설 시간에 이제 저 혼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경선 일정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유영 교수님을 모시고 바로 저희도 일찌감치 짚어보는 2024 미국 대선 뭐 길라잡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좀 기본부터 간략하게 개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거 일정, 뭐 당별로 이제 경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아마 궁금해하실 유력 후보 누가 나와서 누가 잠룡이고 누가 아마 매치업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 정도 이야기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미국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날 선거를 할 때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상원 의원 100명 중에서 3분의 1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33개의 상원 의석 그다음에 하원 435석 전체 그다음에 11개 주의 주지사 주의회 선거가 동시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따로 있는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11월에 2년에 한 번씩 그 11월에 첫 번째 온전한 화요일에 미국에서 그 전국 단위로 총선을 열어요. 그쵸? 그걸 제너럴 일렉션을 총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에 열린 총선은 대선은 없던,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하는 거고 4의 배수가 되는, 짝수 중에도 4의 배수가 되는 해에 열리는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이걸 대선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11월이긴 하지만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이제 선거가 있는 해 2024년 새해가 밝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 편집장님께서 이제 뉴스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듯이 지난 2020년 이제 대선 경선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아이오와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뉴햄셔, 네바다 이렇게 되는데, 네. 2024년에 만약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그 계획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월 3일 날, 네. 그 다음에 네바다, 뉴햄셔에서 2월 6일 날 이렇게 처음 경선이 시작을 되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2일 날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공화당 이제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뉴햄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해오던 그 일정대로 공화당은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일정대로 하자라고 그랬는데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맡고 있는 주들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못할 걸, 뭐 이런 그 갈등 아닌 갈등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로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의 뭐 사실 핵심이겠죠. 유력 후보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어쨌든 여당이고 지금 현역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우선 조 바이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을 먼저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사실 현직 대통령이 내가 재선에 도전하겠다. 음. 미국은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최대로 8년의 임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연속적으로. 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경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후보들이 잘 없기 때문에 관행상. 네, 그렇죠. 관행상 없고, 근데 실제로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 행보를 보면 대선 도전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질 바이든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아직 시작해서 끝내지 못한 일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할 거다라는 그렇네요. 그런 이제 답변을 주기도 했는데, 암시를 했군요. 지금 추측은 원래는 사실 연두교서 발표를 이제 2월 초에 연두교수가 주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추측은 4월쯤에 하지 않을까. 그럼 이 추측의 근거는 뭐냐? 네.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5년에 재선 도전할 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재선 도전을 발표할 때 다 4월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때 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또 한편에서는 일찍 이걸 뭐 공식화해서 좋을 게 바이든한테 별로 없다라는 네. 분석도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재선 도전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는 순간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행보, 모든 발언, 모든 정책이 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위한 거다라고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맞네. 뭐 세제 혜택만 줘도 너 그렇죠. 이거 표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뭐 파산한 것들 이런 네. 거를 구제금융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 발표를 하면 어쨌든 그때부터는 캠페인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펀드레이징, 그래서 이제 뭐 모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시간적으로도 압박이 있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또 한쪽에서 나오는 분석이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 도전할 때 굉장히 늦게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러면은 뭐 일찍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미국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민주당 지지자의 77%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에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뭐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네.
뭐 도전한다고 하면은 무난히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거나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은 민주당에서 2024년에 그럼 내가 나갈게 라고 했을 만한 후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0년 선거에 나오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민주당 이 세대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 맞아. 연결고리가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맞아, 이제 다음 맞아. 세대의 민주당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지원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니까 네. 사실 젊은 민주당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역할이 그렇게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에 취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당선이 돼서 그럼 만 82세 그래서 대통령을 마칠 때 임기를 마치게 되면 그때가 만 86세가 되니까 네. 이제 만 나이 안 쓰죠 저희 똑같이 그냥 86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도 저희한테는 아직 좀 낯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부통령 후보를 사실 다음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로 뭐 교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유력했을 후보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네, 카말라 해리스가 1964년 현재 58세고요. 네, 용띠입니다. 용띠. 제가 어제 이걸 찾으면서 너무 혼자 재밌어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준비를 해서 하는 개그여가지고 약간 좀 재미가 없네요. 저는 이제 유튜브니까 용띠 하면은 무슨 이펙트를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용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힘들었어요.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뭐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이 아닌 또 이제 맞습니다. 부통령이기도 하고 최초의 흑인 부통령, 최초의 여성 부통령, 이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인도 분이시니까. 그렇죠. 네, 저희 그 생각 속에는 인도는 아시아라고 한 번에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특히 저희는 동아시아만 좀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카말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렇죠. 주장일 수도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 지난달에 네. 이제 그레그 크레이그라고 오바마 대통령 때 뭐 법률 자문 맞습니다. 위원을 했던 네네네. 사람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부통령 후보 경선을 하자.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선을 해서 이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유사 상황에 대비해서 민주당의 이제 차기 리더를 우리가 부통령을 통해서 잘 뽑아야 되는데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이러이러한 평가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경선을 하자라는 뭐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어쨌든 후보인데 그 후보를 교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 다음으로는 핏 부티저지 지금 미국의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통부 장관이고 네. 굉장히 젊습니다. 82년생이고요. 네. 41살이고 이제 개띠. 개띠 하면 또 막 개주기를 넣어야 되나? 개주기도 너무 옛날 저기긴 네, 한데. 이제 부티저지 같은 경우는 2020년 사실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이오와 뉴햄셔에서 1위를 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 이제 인디애나 출신인데요. 이제 게이이고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이도 이제 출산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이도 그러니까 아빠가 됐죠. 네, 부모가 아빠가 되었죠. 됐고 굉장히 뭐 민주당 안에서는 정말 이제 각광받는 차세대 리더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시건 주지사인 이제 그레첸 윈머라는 후보가 있는데 이제 그레첸 윈머 같은 경우는 71년생 여기도 51세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중간 선거 때 이제 재선이 됐어요. 맞습니다. 주지사로. 근데 이제 미시건 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경합주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네, 스윙 스테이트여서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선거인단 제도를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선거인단 제도라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제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고 그 생각이 주에서 득표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시건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뉴스 해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그 선발대 명단을 바꾸자에 미시건이 선발대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슈퍼 투스데이 때 했었나요? 아무튼 좀 더 네. 뒤쪽에 있었는데. 네. 바로 그러면 공화당 후보를 사실 한번 살펴보죠. 네, 사실 뭐 2024년 그 대선 경선에서 핵심은 이제 공화당 경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첫 번째는 트럼프. 이제 트럼프 맞습니다. 전 대통령은 1946년생이고요. 현재 76세 개띠입니다. 개띠요. 왜 부티저지와 같은 개띠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36년 네, 차이. 지난해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뒤인 11월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잽싸게 이제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선언을 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백악관을 되찾고 싶어하는 정말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가 미국에서 메인스트림 혹은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데 주류 공화당원들에게는 굉장히 좀 나쁜 소식이었죠. 왜냐면 사실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됐지만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이후에 큰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계속 졌거든요. 근데 2018년 중간 선거 2020년 대선 그리고 2022년 중간 선거에서도 사실 상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맞네. 가져오지 못했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그 트럼프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더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인식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전 하원 의장을 지내고 2012년 선거 기억나시나요? 오바마와 2012년. 밋 롬니가 붙었던 네네네. 그 선거에서 밋 롬니의 이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였던 이제 폴 라이언 이제 전 의원이 트럼프로는 공화당은 2024년 선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지만 트럼프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이 웨이 하고 있죠. 루저 뭐 이러겠죠. 자기도 루저면서. 네. 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후보겠고요. 뭐 주변에 이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또 반드시 지금 나가야 돼요. 본인이 계속 지금 수사, 뭐 특검도 그렇고 수사에서 좀 많이 핀치로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되찾고 나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 다 정치적으로 보복할 거야 라는 말도 공공연히 지금 하고 다니고 있고 어쨌든 공화당 후보로 나올 겁니다. 나오겠다고 했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로는 본선에서 바이든한테 못 이길 거야. 바이든 또는 민주당한테 못 이길 거야 라고 걱정하는 공화당원들이 이제 대안으로 찾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사실 지난 2022년 중간 선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트럼프.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1위이고 뭐 2위, 3위, 4위가 있는데 그 사이 격차가 너무 커서 맞죠. 미국의 국방력 같은 거였어요. 네. 2등부터 막 몇 등까지 다 합쳐도 1등한테 그렇죠. 트럼프 인기를 못 넘었는데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을 한 게 이제 론 드산티스 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름을 이제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 76세인데 드산티스는 78년생, 44살이고 네, 말띠입니다. 말띠.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요, 해요. 제가 유니콘 같은 거 넣죠. 그래서 사실 그 대선 도전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최근에 이제 펀드레이징 선거를 하려면 미국은 또 천조국이라는 별명답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네. 펀드레이징을 하고 다니고 이제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고 드산티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탈리아식 이름이군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야구를 했다고 해요. 또 플로리다에 뭐 그런 히스패닉 뭐 이민자들도 많고 야구를 해서 이제 예일대 학부를 갔다가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하버드 로스쿨에 있는 동안에 미 해군에 지원을 해서 약간 해군에서 변호사로 복무한 군 변호사로 군 변호사로 복무한 그런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베테랑이네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미국에서 과거의 정치인들 뭐 대통령까지 간 정치인들의 경력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거기에 들어맞는 이제 소위 스펙인 거죠.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이런 뭐 헌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트랙인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
하원에 당선이 돼서 6년 동안 이제 하원 의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6년 동안 하원 의원 할 때는 굉장히 조용한 저희가 백벤처라고 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그냥 백벤처 말 그대로 저 뒤에 있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그래서 뭐 존재감이 하원 의원이 435명이나 되니까 뭐 그 중에 그냥 한 명? 이랬는데 저도 그 뉴욕타임스 데일리에서 들으셨나요? 그 정치부 기자가 이때 하원에 있을 때 정치부 기자들은 뭐 아무튼 미국도 그 의원들하고 좀 이제 스킨십을 뭐 그 의회 의사당 건물에서 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드산티스는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녔대요. 그 건물 안에서. 너랑 말하기 싫다. 그러니까 진짜 약간 곁을 주지 않는 거죠. 특히 기자들하고도.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MBTI MBTI I인가요? 이게 띠 준비한 거보다 좋은데요. 그래요? 역시 네. 요즘에 또 그 G세대들은 만나면 무조건 MBTI를 물어가지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저희는 그런 대화를 많이 안 했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물어서 저희도 이제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어쨌든 그런 뭐 존재감 없는 의원이었던 론 드산티스가 어쩌다가 불과 2018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나가겠다. 근데 플로리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경합주여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 또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트럼프의 지지를 얻게 됐어요. 근데 공화당 경선 후보들 중에서 트럼프가 내가 드산티스를 지지를 하겠다. 플로리다 주는.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본선에 나가서는 정말 그때 앤드류 길럼이라고 민주당 후보 젊은 또 후보가 있었는데 정말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드산티스가 그때 49.6%, 앤드류 길럼이 49.2%. 3만 4천 표 정도 차이로. 플로리다가 엄청 큰 주인데. 그렇죠. 가까스로 이제 이겼는데, 근데 이때 사실 선거에 나갔을 때 광고, TV 광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가 정말 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는데 트비어 첨가였죠. 낯 뜨거운 트비어 첨가. 네,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 덕분에 자기가 후보가 됐으니까 그 광고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잠들 때 책 읽어주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근데 그 책을 타임. 어떤 책을 읽어줬냐면 뭐 아기상어 이런 거 아니라 그 트럼프가 쓴 그 뭐라고 하죠? 협상의 기술, 뭐 The Art of the Deal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사실 이 책은 트럼프가 자기 본인이 성경 다음으로 잘 쓴 책이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는 뭐 제 논문 보면 이거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아.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역시 이런 이 멘탈이 강해야 또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트럼프는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특이하죠. 어쨌든 그 광고가 굉장히 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지사를 하면서 이번에 2022년에 다시 이제 주지사 재선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이겼죠. 상대가 안 됐어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59.4%로 이겼는데 4년 전에 비해서 10%나 상승을 한 거고. 10% 포인트나. 이게 뭐 플로리다 특정 지역에서만 이게 뭐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고요. 그럼 드산티스가 이렇게 뭐 하원 의원 때도 조용하고 플로리다 뭐 주지사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미국의 주지사가 5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많은 주지사 중에서 어떻게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는가? 왜 돋보이는가? 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드산티스는 코로나 시국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사실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그때 여기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뉴욕이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봉쇄, 락다운, 유령 도시처럼 그때만 해도 정말 그랬죠. 저희도 집 밖에 한 막 3, 4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나가고 두세 번 막 정말 장 보러 갈 때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죠. 엘리베이터 절대 같이 타지 않고 뭐 계단으로 다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제 셧다운을 하고 뭐 다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도 학교 수업 하다가 이제 줌으로 수업을 바꿔서 했는데. 맞아. 학교 건물 갑자기 막 폐쇄됐잖아요. 네네.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집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긴급 상황을 선포를 하고 대통령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드산티스가 플로리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나중에 뭐 백신을 뭐 맞아야 어디 갈 수 있고 이런 맨데이트 전혀 없다. 백신 의무 접종도 안 하겠다. 네. 주지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정치적 논쟁이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 정치적인 논쟁거리였잖아요. 이게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뭐 긴급 상황을 선포하겠다. 그다음에 뭐 마스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곧바로 다 뭐 전국적인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지사한테 또 한 번에 굉장히 큰 권한이 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연방제국가의 특징 중 하나예요. 이게 미국 연방의 또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주들이 정말 강한 그 발언권이 있는 게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특히 강성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왜 쓰냐, 뭐 백신 맨데이트 왜 하느냐, 이 셧다운 다 하면 가게들은 뭐 어떡하냐, 그렇죠. 온라인 수업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드산티스가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공화당 내에서의 완전 스타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네, 사실 드산티스를 아까 그 정치 그 선거 광고도 말씀해주셨지만 드산티스를 키운 게 트럼프가 없었다면 지금의 드산티스는 없잖아요. 그거는 네. 확실한데. 그게 과연 이제 가능할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건지 좀 그게 궁금해요. 네, 최근에 사실 드산티스가 트럼프를 도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선거 자금 모으는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트럼프 집 엄청 가까운 호텔에서 한다거나. 아, 그러고 보니까 마라라고 트럼프 지금 사는 마라라고도 플로리다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정말 트럼프가 다른 후보들이 뭐 대선에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래 너도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뭐 격려했는데 드산티스에 대해서는 막 굉장히 좀 모욕적인 별명 같은 걸 붙이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실제로 큰 위협을 느낀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드산티스가 또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았죠. 무시해버리니까 트럼프가 더 면이 구겨졌어요. 네. 실제로 2022년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성적이 저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제 비난을 했고 네. 이제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드산티스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중간선거 직후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 정말로 이거 전세가 역전되나 했는데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최근 여론조사를 봤더니 여전히 아직 트럼프가 앞서고 있긴 한데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드산티스 뭐 저희같이 미국 정치에 관심 있고 뉴스 맨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뭐 전국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드산티스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네네네. 이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게 2022년 중간선거에서 그 트럼프가 지고 말 그대로 드산티스가 좀 떠오른 이유 분석에 관해서는 저희 아메리카노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번 시즌 그 에피소드들도 올리는데 지난 시즌의 마지막 에피소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특별판으로 그 팟캐스트로만 있지만 그 꾸려드렸던 설명해드렸던 중간선거 직후에 중간선거 뭐 해설하는 그 특별판을 올렸었거든요. 거기에도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지했던 소위 트럼프 캔디데이트들은 다 정말 고배를 마셨고 다는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큰 타격을 입었고 트럼프랑 거리를 둔 그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크게 선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드산티스예요. 드산티스가 중간 선거에서는 이미 트럼프랑 거리를 뒀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미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드산티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은 공화당에 있는 뭐 최고 부자 후원자들이 있잖아요. 아, 누군가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우리는 돈 안 내겠다. 하지만 드산티스한테는 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그런 투자 관련해서 뭐 블랙스톤의 CEO인 스티브 슈왈츠맨 그 다음에 시타델이라고 이제 투자
투자 뭐 아무튼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이게 아니면 사모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켄 그리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의 굉장히 큰 손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드산티스에게 주지사 선거하는 동안 켄 그리핀 같은 경우는 뭐 60억 달러를 이미 냈고요. 60억 원. 네, 60억 원을 이미 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과거에 공화당의 뭐 중요한 정치인이었던 제프 부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드산티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산티스에게는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장밋빛 이제 장밋빛 길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류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뭐 큰 손들 혹은 뭐 전반적인 그 우리가 대선에 나갔을 때 유권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사람들이 뭐 드산티스가 나오면 바이든이랑 나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젊은 후보로서 공화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드산티스는 어떤 전국구 무대에서는 아직 한 번도 테스트를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바이든 같은 베테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실 그걸 헤쳐나갈지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드산티스 이야기를 이제 한참 했는데 뭐 또 다른 후보가 뭐 있을까요? 좀 짧게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트럼프의 도전장을 내민 공식적으로 유일한 후보죠. 니키 헤일리라고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UN 대사를 지냈던 이제 여성 후보가 있는데요. 1972년생으로 51세 굉장히 또 젊죠. 지난 2월 14일 날 대선 도전 공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인도계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성공한 인물이고 맞습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주지사를 했던 거예요. 네, 이제 맞습니다. 51살이면은 40대 막 30대는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4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네, 굉장히 또 놀라운 게 사실 인도계 비백인 여성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남부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지사를 했고 심지어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으로서는 공화당의 미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지사를 할 때 주의회에 남부 연합기 (Confederate Flag라고 하죠). 사우스캐롤라이나만 해도 그게 있었구나. 네,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만 되면 사실 2024년 대선에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여겨졌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2016년에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나왔을 때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공식적으로 막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마코 루비오라는 다른 후보를 이제 지지를 했는데 또 다른 플로리다의 상원의원.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말이 싹 바뀐 거죠. 그래서 너무 친 트럼프 입장으로 가서 오히려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좀 좁아진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전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오 라든지 이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다 대통령에 나오려고 최근에 자서전을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뭐 별 영향력이 없고 마이크 폼페오는 이제 아마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죠? 그 김정은 그 위원장과 뭐 저기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드산티스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고 서럽다고 하는데 뭐 비판조차 잘 없어요. 헤일리, 폼페이오, 마이크 펜스 모두 존재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드산티스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드산티스 대 트럼프로 공화당은. 근데 아직 뭐 선거가 20개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특히 주류 공화당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는 우리는 그 공화당 경선에서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대선에 나가서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중도 성향의 그러니까 엔타이 트럼프, 트럼프와 거리를 두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을 후보로 내서야 한다. 그래서 사실 뭐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죠. 한국에는 뭐 한국의 뭐 사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유미 호건 여사 네, 때문에 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이제 아내가 부인분이시 네, 한국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난 3월 5일에 뉴욕타임즈 사설을 통해서 이번 맞습니다. 대선에 나는 도전 안 한다. 왜냐면 만약에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2016년처럼 그게 다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장 원하는 거는 공화당의 미래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되게 하려면 내가 안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안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게 버지니아주의 주지사인 글렌 영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2021년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버지니아주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연임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연속해서 이제 뭐 8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 칼라일 그룹에서 25년간 일하면서 CEO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구나. 네, 그래서 주류 공화당 입장에서는 요 사람을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2024년 선거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뭐 곧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올해 상반기 뭐 정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뭐 4가지인데요. 4가지. 첫 번째, 바이든은 언제 재선 도전 공식 발표를 하는가? 두 번째, 드산티스는 언제 대선 도전 공식을 발표하는가? 세 번째, 드산티스와 트럼프가 정말로 이제 맞붙게 되면 그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가 어떻게 변할까? 바뀔 수도 있다. 네, 드산티스 봤더니 실제로 트럼프보다 더 뭐 예를 들어서 더 뭐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드산티스를 보고 트럼프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을 좀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혹은 바이든과 드산티스가 붙었을 때 계속해서 아마 여론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완전 혼전 양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뭐 체계적인 패턴이 나오는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의 그 정치 그 선거를 이제 주로 다루는 데이터를 다루는 네이트 콘 기자가 되게 재밌는 그 기사를 썼었는데 이미 지난달 초에 썼었던 걸로 기억해요. 2월 초에. 근데 제목이 뭐야 캠페인이 벌써 절반이나 왔다고? 아직 중간 선거 이제 끝났는데 이런 제목이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직 뭐 공식적으로 그 대선 출마를 밝힌 후보는 거의 없지만 트럼프는 예외로 하고 이미 지금 단계의 지지도가 인지도 지지도가 은근히 안 바뀔 수 있다. 그게 지난 대선 사이클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기억 속에는 막판에 꽤 비교적 막판에 깜짝 등장해서 막 바람몰이를 하고 막 뭐 후보가 되고 대선까지 이기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는 이미 좀 추려져 있고 그 잠룡 중에 좀 돋보이는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경선을 완주해서 가장 앞에 그 경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이 기사를 토대로 보자면은 아마 이변이 없는 한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대 트럼프가 다시 붙거나 바이든 대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바이든 대 드산티스가 대결을 펼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또 보고 계신 분들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이메일로 직접 질문이나 피드백 주실 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용해오던 이메일인데 americano2020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o는 그 지난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NO가 아니라 커피 이름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KNOW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2020 숫자의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뉴스 해설에서 또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뭐 소재들, 그 다음에 유영 교수님을 비롯해 다른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분석이나 뭐 의견, 견해가 궁금한 주제들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buymeacoffee.com 슬래시 아메리카노라고 제가 링크는 아래 남겨놓을 텐데 아직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그 유튜브를 그 론칭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없이 여전히 교수님이 보내주신 저희가 테스트 삼아 해본 그 $5가 전부지만 많이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소중한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인터뷰. 근데 재밌었고요. 저희 처음에 아메리카노 2020 할 때 그렇죠. 그런 바이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했는데도 이 포맷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어색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또 워낙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근데 아직 이제 시선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얘기할 때는 그냥 팟캐스트는 둘이 이렇게 보고 맞아. 하면 되는데 네. 저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실 카메라를 얼마나 자주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팟캐스트 그런 게 할 때 어색하네요. 오히려 아이 컨택트 더 많이 하고 꽁냥꽁냥 하는 저희가 있었는데 이거는 화면으로 다 남으니까 너무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 또 네, 좀- 앞으로 차차 뭐 또 이거는 향상해 네. 가면 되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지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또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뉴스 해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